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지구본 도서관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휴가철에 어디 놀러가서 시원하게 지내시는 거 아니면 새로운 경험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좋은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것도 휴가철에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책을 소개를 해볼까라고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 책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오늘은 소개할 책은 이제 화웨이 쇼크라는 책입니다. 화웨이 어떻게 아시나요? 화웨이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이제 회사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화웨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이제 그러한 회사죠. 통신 네트워크를 위주로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반도체 칩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안 하는 거 없는 것 같은 거의 모든 일을 하는 그러한 회사다. 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중 갈등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미워하는 기업이 이 화웨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화웨이라는 이 회사가 이제 국제 미중 갈등에 있어서 핵심으로 등장한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때부터입니다.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화웨이가 당시에 전 세계 좋은 가성비로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던 이제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에 대해서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동맹국들에 대해서 화웨이 제품 쓰지 마라.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 철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콕 찍어서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는 매우 유명한 이제 그러한 기업이 됐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많은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화웨이 제품에는 통신 네트워크에는 백도어가 이제 숨어져 있어서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테크 기업이 화웨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화웨이라는 기업은 중국 그리고 중국군이라는 조직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우리한테는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이제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핵심은 통신, 네트워크잖아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흐르는 관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움켜쥐고 있는 기업 세력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 같은 기업은 그러한 이제 통신 네트워크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여기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못하는 게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모든 것을 다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실속도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이제 그러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 정작 화웨이가 어떻게 등장을 했지? 어떤 회사지? 이 회사의 대표인 설립자인 신정페이는 도대체 누구지? 중국 정부랑은 어떤 관계야? 등등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화웨이라는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점이 이제 화웨이라는 쪽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줄줄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창업을 했고 어떤 과정으로 성장을 해왔고 그 중에서 주력 상품은 뭐고 정부와의 관계, 정책, 기타 등등 기술 많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만 화웨이 그러면 통신 네트워크, 스마트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알기도 좀 귀찮죠. 그런데 이 책은 화웨이라는 기업이 언제 어떻게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겪어왔는지에 대한 기업의 역사를 되게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화웨이를 설립했던 창립자부터 시작해서 이 주요한 인사들과 관련돼 있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꽤 두꺼워 보이는 책입니다만 뒤쪽에 상당한 페이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는 관련된 자료 그 목록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이제 중국 그리고 중국 테크 기업 이런 쪽을 많이 취재한 이제 기자 출신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입니다. 당연히 화웨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 그 언론에서의 제일 무서운 점은 뭐죠? 한번 물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몇 년이 걸려도. 그리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다종다양하게 확인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한 훈련을 잘 받은 이 저자가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 책을 보시면 아시는 게 이게 내가 책 써봐야지 라고 그래가지고 딱 각 잡고 서서 순식간에 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모아서
파편을 끼워 맞추고 거기서 빈틈들을 찾아나고 자료를 통해서 보충해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현대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뭐 문화 대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 중국의 개혁 개방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본 중국 현대사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책을 많이 쓴다 그러면 삼성을 통해서 본 뭐 대한민국 현대사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소개를 해보면 일단은 저는 제일 처음에 이 1장부터 되게 신기했어요. 이 화웨이를 설립한 사람은 이제 런정페이죠. 런정페이인데 이 런정페이라는 사람은 알지만 런정페이를 사실 한자로 이렇게 쓰면은 바를 정자 안일 삐자 두 글자가 있습니다. 상반되는 두 글자를 이름에 집어넣었다? 야, 이거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에 옳고 그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야, 이거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특징은 이런 거에서부터 그러면 부모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지? 라고 하면서 이 런정페이, 화웨이 설립자의 부모님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공, 내전 그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대장정 이야기부터 이 책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딱 보자마자 야,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질곡을 겪었던 그 세대가 존재하는 거고 그 세대가 런정페이의 아버님 세대죠. 부모님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세대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중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체 그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떠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슷한 경로를 걸었어요. 이 런정페이의 부모님들은. 그러면서 이제 런정페이는 이제 어렵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제 1장 첫 체면을 보면 이제 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잡는 그러한 과정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사실 의혹의 기업 대상이 되는 건 뭐냐? 이 설립자인 런정페이가 중국 군 관계자 그러니까 즉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중국 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많아요. 그 의혹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런정페이가 이 첫 번째 근무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로 배치된 곳이 바로 중국군 비밀기지 011이라는 숫자로 불리는 그 기지였다라는 거죠. 즉 이곳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다라는 이 런정페이의 어떤 이력 자체가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그냥 다른 중국 기업처럼 민간 기업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화웨이라는 기업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군대 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런정페이가 군에서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화웨이의 군대식 문화, 신병훈련소 분위기, 그리고 규율과 희생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기업 문화. 그리고 사실 이 런정페이라는 사람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만 창업 초기, 그다음에 한창 성장할 때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할 때 이 전투 이야기,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재밌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하면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그러한 군 관계자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011 기지라는 곳은 이제 중국 최초의 중국산 전투기를 1970년대에 만들었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런정페이는 그 당시부터 중국이 여러 가지 혼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던 흐름에 올라타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란 게 런정페이가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것을 처음에 접한 게 1974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혼란의 와중에도 중국 내부적으로는 뭔가 들여오고 준비하고 학습하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고 그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런정페이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배치된 곳은 이제 합성섬유 공장이었는데 그런 곳을 이제 공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군이 주관해서 만드는 그러한 공장의 엔지니어로 이제 배치됐던 거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직접 장비를 제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맨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것을 이제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장비들이 이제 정밀 압력기기, 그러니까 화학 섬유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압력을 이제 측정하고 뽑아내고 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이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입할 돈도 없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산화에 목을 매야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당시에 1970년대 후반서부터 정권의 눈에 들고 이런저런 중국 매체에서 등장하던 훌륭한 엔지니어로서 꼽히던 사람이 런정페이구나.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업적을 인정받아가지고 아버님 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때 되게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공산당원으로서 입당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런정페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평전처럼 이렇게 쫙 읽어가는 앞쪽 재미가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보다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이 공무원스러운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런정페이는 아주 젊었던 시절부터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만든 이 제품이 다른 곳에서 많이 팔릴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케팅, 그 세일즈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영 공장에서 만든 물건조차도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람들 찾아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니까 늑대 같은 집요함이 있어야 된다. 아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한 거죠. 사실 화웨이가 무서운 거는 이 공급적 영업력입니다. 정말 영업력이 대단한 회사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저 밑에서부터 나왔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범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능력 있는 엔지니어, 군 소속의 사람이 어떻게 기업을 설립했냐라는 이야기는 4장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내가 돈을 벌겠어 설립을 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제 가정사와 연관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이혼이 가능했나 싶은데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런정페이의 첫 번째 부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당 간부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사실 되게 신기한 일이었는데 이혼한 것도 되게 이제 신기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혼이라는 거는 개인한테 매우 큰 충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황하고 있는 이 런정페이한테 누군가가 창업을 권유합니다. 야, 요즘에 개혁 개방해서 누가 돈도 번다는데 차라리 너는 괜히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 회사나 차려봐. 라고 이야기해서 비교적 늦은 나이인 42살에 1987년에 이제 화웨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87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혁 개방이 이제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저런 정치적인 흐름들이 복잡다단하게 진행되던 그 와중에 이제 창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당연히 돈이 필요 없으니까 누군가 주변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이 5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런정페이 본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초기 5명 이제 많은 돈을 벌었겠네라고 하는 이 5명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명이 사실은 중국 군, 중국 정부 이런 이제 그쪽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밝혀진 걸로 보면은 이제 주로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주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나 그러나라고 보는데 일단 이 저자는 자기가 취재해본 바로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 5명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그것이 화웨이의 어떤 독특한 기업 구조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화웨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시에 중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국 정부가 추진하던 교환기라는 것은 이제 전화를 걸면 누구한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교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이제 교환수를 하면은 이렇게 손도 연결해 주다가 기계식이었다가 그 다음에 전자식, 반전자, 그러다 전전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통신산업의 발전 일 이야기하면 1980년대 초반에 국가와 기업들이 연합으로 결성했던 이제 TDX 전전자 교환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반에 전전자 교환기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집에다가 편하게 전화를 놓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자산업, 통신산업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1980년대 이러한 교환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중국 업체들이 해외에서 백교오거나 아니면 기술 제휴를 통해서 만들고 있던 초보적인 여러 교환기 중에 일부 모델을 화웨이가 위탁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만인 1988년에 이제 교환기를 독자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만 실제로 무슨 기술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베껴서 만든 거, 나도 베껴서 만들었던 게 이제 화웨이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시작을 해서 돈 벌 만한 것을 찾아보다가 시작을 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교환기였는데 그것이 화웨이의 운명을 결정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저런 이제 지역에다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발생했던 천안문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이 런정페이는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정치권이지만 나와 나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이때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하지 않고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로 정부, 공무원, 정치권, 힘 있는 사람들을 대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기술력의 화웨이 그리고 세일즈의 규제 화웨이는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한 5장쯤 되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와 중국은 똑같은 생각, 서로가 똑같이 베끼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같은 발전 경로를 걸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당시의 중국도 이 전자식 당시에 이제 이 전전자 교환기는 뭐 유럽의 스웨덴의 뭐 에릭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캐나다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많이 생산을 했었죠. 근데 똑같은 인식을 했던 거예요. 전전자 교환기, 전자식 교환기는 정보통신과 첨단 기술의 시작이다라고 중국 정부가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국내 기술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80년대 후반 중국의 목표였고 화웨이는 여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중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뭐 어떻든 개혁 개방은 했습니다만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서방 세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통신 장비를 외제를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안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전화기만 팔아도 10몇 대 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모든 통신업체와 관련돼서는 군침이 흘리는 군침이 도는 이제 그러한 시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그 어떤 산업보다도 이 통신기 교환기와 관련돼서는 처음서부터 합작회사를 통해서 기술을 넘겨라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원체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다라는 것들도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들어온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진짜로 제대로 된 전자식 교환기를 개발했던 주체는 누구냐? 중국 군입니다. 중국 군이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서 최초의 전자식 교환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군에서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프로토타입이고 이것을 실제 상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넘어야 될 단계들이 많았겠죠. 여기에 이제 화웨이도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웨이가 대단한 건 뭐냐? 자, 우리가 전자식 교환기를 이런 원리로 만드는 건 이제 알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결국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실 이거는 뭐 일본도 우리도 대만도 다 겪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화웨이가 특출났던 점은 뭐냐? 이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 안달복달하고 도입되는 수입 물량을 둘러싸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그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지역으로 아예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3년에 아직 제대로 된 뭐고도 없던 이 회사가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지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품들을 그 교환기와 관련돼 있는 부품들을 공급하는 원청 회사들을 직접 문을 두들깁니다. 그때 이제 연결이 됐던 회사가 모토로라예요. 그래서 모토로라부터 부품 공급과 관련돼 있는 확실한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이러한 앞서 나가는 모습, 적극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정부의 눈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1994년에 이제 전자식 교환기 개발에 성공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화웨이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능력 있는 기업, 잘 키워줄 기업이라고 이제 간주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뭐냐? 93년에 미국 지사를 만들고 94년에 전자식 교환기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해외 부품을 들여와서 이것을 꽂아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미국의 지사를 만들기 이전인 1991년부터 화웨이는 자회사로 칩 설계 센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선을 바꿔서 수입 그리고 모토로라 부품 이런 쪽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1991년부터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신 장비에 필요한 칩을 생산하기 위한 설계 센터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섬찟한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도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칩셋은 물론이고 AI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직접 생산을 하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게 됐다라는 점은 정말 무서운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중국 기업에서는 중국 기업이 무조건 기술력만 좋다고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정치권과의 인연이 필요한데 이때부터 참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된 우연인가 등등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즉 화웨이라는 기업은 장점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인과 만나는 짧은 시간대에 아주 효과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교환기, 하드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외국산이에요. 그런데 외국 소프트웨어로 자체 소프트웨어 없는 교환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대에 없는 나라랑 똑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장점인 주석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 지금 너희들이 그럼 만든 이 장비를 우리가 중국 정부가 많이 쓰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다 너희들이 만들 수 있어? 자신 있습니다. 해봐. 라는 오다를 받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내고 지원을 받으면서 화웨이가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당시 중국 정부는 화웨이뿐만 아니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ZTE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전자 부품 쪽에서 보면 많이 보이는 회사죠. 전자기기에서. 이 회사 두 회사를 이제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서로 기술 개발을 독려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웨이는 이 단계부터 정치적인 목적, 국가의 이해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나도 살고 국가도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체감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당시에 화웨이가 이제 보여줬던 놀라운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정부와 화웨이의 기술을 연결시키는 거에 대한 단초가 제공되는데 전 이 문장을 보고 이걸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시에 중국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전자식 교환기가 이제 막 깔리는데 야, 이 교환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이 전화를 하는지를 빠르게 알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도청 발신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런정페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릅니다. 1초 이내로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중국 정부가 사회 감시 기술을 발달하는데 화웨이는 처음서부터 긴밀하게 협력된 기업이다라는 것도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것을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업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는 이때서부터 상당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나름대로 일을 잘하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정례적으로 기존 인사들을 숙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숙청할 이유는 있죠. 너 협력업사에 돈 받았지. 너 실적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보내고 그 빈자리를 새로 들어와서 실적이 괜찮은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올리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자기 자리에 안주할 수 없는 시스템.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업이 중요하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영업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영업 잘하는 회사는 걱정이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영업력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늑대 문화, 주 7일 24시간 근무 이런 것이 이제 당연히 이때부터 녹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이 영업을 잘하다 보니까 이 접대의 달인이 또 화웨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을 풀세트로 적절한 수준에서 다치지 않게 잘해주는 기업이 화웨이 에피소드들도 여러 가지 나오는 거죠. 놀라운 점은 이제 199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을 합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에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홍콩을 시작으로 이제 세계로 진출하는 이제 화웨이 모습들이 19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홍콩에 진출을 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주먹구구식 기업 내부 구조 이런 걸 정비해야겠다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외로 나가려면 많은 돈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 투자를 받으려면은 지분 구조를 정리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일에 쌓여있던 5명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들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되게 전통적인 민간 기업의 모습들을 이제 택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 구조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좀 아프지만 힘들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지극히 민간 기업의 모습인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화웨이한테 도움을 줬던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이제 중국과 사실은 이제 냉전 이후에 러시아도 정신없고 중국도 이제 서방 국가에 서로 관심이 쏠려 있는데 둘이가 서로가 다시 손을 잡게 되는 계기가 언제였냐?
대만 위기 때입니다. 대만 위기 때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로 국력의 한계를 이제 절감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중국이 이제 러시아로 다시 이제 기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여러 가지 통신망 정비 사업들을 하는데 이때 화웨이한테 큰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웨이는 홍콩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을 넓혀가면서 이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은 마냥 쉽지 않다. 특히나 통신 분야는 그 국가의 보안, 안보 이런 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노력으로는 해외 진출을 쉽게 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파하는 데서는 열정, 노력, 땀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리비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아랍의 봄 때 내전 시절 때 반군들끼리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 리비아에는 화웨이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양쪽 반군에 모두 다 AS팀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두가 화웨이 장비로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이러한 에피소드들도 소개되는 걸 보면 야, 우리 옛날에 80년대 저랬던 것 같은데 90년대 저랬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화웨이를 내부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 화웨이 기본법이라고 할 법한 여러 가지 또 복잡다단한 과정들 이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견제를 받는 그러한 과정들도 드러납니다. 언제부터 견제를 받았나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 9.11을 전후한 그 시점 때부터 90년대 후반서부터 화웨이는 일찌감치 미국한테 찍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후세인이 이끌던 이라크에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제 제재하던 뭐 광섬유를 비롯한 통신 케이블 그래서 미국이 도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설비를 납품한 업체가 화웨이였다. 그러면서부터 이때부터 미국한테는 화웨이라는 기업은 믿을 수 없는 기업,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영업력을 통해서 이제 브리티시 텔레콤, 영국 시장부터 오히려 통신과 관련돼 있는 모바일 시장을 진출을 하면서 교환기 관련 장비들을 납품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쓰는 스마트폰 되게 신기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도 화웨이였고 이 화웨이에 직접 김정일이 방문을 해가지고 짧은 면담을 가진 다음에 북한에 3G 네트워크를 납품을 하고 운영은 이제 이집트가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북한이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와도 참 인연이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화웨이라는 기업은 무슨 난관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는다, 돌파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화웨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구축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책의 한 절반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쪽으로 가면 이제 국내에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다 보면 참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당시에 중국 시장은 애플과 삼성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뺏어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아까 만들었던 반도체 설계회사, 그리고 지금 이제 제작해서 하이실리콘에서 칩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구도 속에서 어떻게 노력하는 내용이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그때 왜 밀렸을까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놀라운 점은 뭐냐? 2015년부터 AI가 미래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15년부터 6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AI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요. 참 이거 보면 대단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2010년대 중반 15년, 16년, 17년을 거치면서 5G 기술 네트워크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압도적인 가성비로 세계 시장에 막 밀려가다가 미국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그 다음에 기업 관계자 인적이죠. 자식들이 이제 잡혀가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제 겪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미국식 저널리즘에 답게 첫 상황은 이제 사람이 잡혀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억류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 그리고 끝에 가면 또 그러한 과정에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되는 수미상관 도 잘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은 이제 화웨이라는 기업의 역사, 사사를 객관적으로 화웨이 기업 평전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벌이 성장했던 느낌하고 되게 비슷한데 훨씬 더 정치적이고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은 화웨이라는 기업의 성장을 했던 것은 잘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손에 안 잡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이제 저자의 이제 취재력 부족이라고 보기보다는 여전히 화웨이에서 밝혀지지 않는 그러한 면들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웨이가 자기들 이야기처럼 민간 기업일까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화웨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웨이라는 기업을 백발백중 아주 속속들이 잘 이해를 하면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의 산업, 중국의 경제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책은 화웨이라는 기업을 알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궁금한 거는 화웨이가 어떻게 칩셋을 생산을 하고 뭐 여기에 관련된 것도 좀 궁금한데 그리고 이제 그러한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돼 있는 기술적 도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먼 시절에서부터 이야기를 균형 잡히게 쭉 서술을 하다 보니까 정작 2025년 독자들이 궁금해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기술적 도약과 관련돼 있는 이런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좀 있었으면 더 흥미로웠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외부인한테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국은 화웨이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중국 테크 기업들의 무서움 그리고 집요함 이런 것들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책으로서는 충분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되게 많이 겹쳤어요. 우리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까지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의 모습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물론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많이 겹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쉬움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언제까지 지금의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공세적인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책을 저는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그렇게 했습니다. 화웨이를 이해하면 중국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 화웨이를 파악해야 중국을 파악할 수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꺼워 보이지만 재밌고 중국의 현대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많은 그러한 책이고 번역도 매끄럽게 잘 됐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름 휴가철에 에어컨 밑에서 읽어보시면 꽤나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본 도서관 오늘은 화웨이 쇼크, 화웨이에 대해서 한번 잘 써놓은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름철을 맞이해서 다른 책들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